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10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첫 번째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커버하기가 상당히 벅찰 정도로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핵심만 여러분들께 짧게 정리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번 이 올림픽 대회 최고의 영광은요, 바로 우리 배구팀에게 있지 않나. 이 배구팀 김연경 선수, 그야말로 이 극적인 이런 리더십, 그 다음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 않는 그런 이 기량으로 우리 선수단에게 큰 영광,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또 한 번 올려주는 그런 이 개가를 올렸는데요. 어제 귀국하는데 그야말로 이 공항에서 기자회견했잖아요. 귀국 기자회견. 근데 귀국 기자회견을 할 때의 이 사회자, 이 질문, 이것이 많은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배구협회 게시판에 이 분노한 팬들의 항의 글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그렇다고 한다면 기자회견, 누가 주로 이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냐면요. 유애자 배구팀 감독관입니다. 현재 프로배구 경기에서 이 경기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86년도에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땄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선수들의 심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흔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어제 그 꼴이 벌어졌어요. 이 김연경 이 선수한테 이 강요를 한 것이 맨 먼저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들한테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감사 인사를 대통령한테 하라. 한 번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수 이 상금이 포상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뭐 대충 우리가 다 짐작한데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 6억 원 좀 되는데요. 이 포상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연봉이 또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또 물어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이 지원, 그야말로 이번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잖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열받아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에. 여러분들 90년대 말에 IMF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 사기를 누가 올려줬습니까? 바로 박세리 선수가, 그렇잖아요. 그 양말까지 벗고 물에 빠진 공을 쳐내가지고 1등 했잖아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잠 안 자고 새벽에 박수치고 전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스포츠가 침체되어 있는, 분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달래주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스포츠 선수들,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이 세계적인 선수의 기량에 한참 비달하는 질문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흥분하고 열받는데 이 배구 좋아하는 이 팬들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구협회 게시판에 이런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한 일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는 게 딱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왜 생색을 협회가 내느냐. 예. 그리고 포상금 6억 원은 김연경 선수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김연경 선수가 한 해 받는 연봉이 도대체 얼만데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냐. 또 그리고 상금이 얼마인지 안다고 대답을 들었으면 됐지. 무슨 금액을 정확히 말라고 하고 대통령한테 감사 인사를 하라고 몇 번을 말하는지, 피곤한 선수 붙들고 하는지 또 마음에 안 들지만 진행자 말투와 태도가 더 싫다. 금메달 딴 선수들에게 김치찌개나 먹이는 협회에 뭐 더 바랄 게 있겠냐마는 초나 치지 말아라. 이런 지금 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경기를 마치고 온 선수에게 몸 괜찮다는 안부 한마디 없이 감사 인사를 강요하냐. 포상금 대통령 격려에 대한 감사 인사 굳이 선수 입에서 듣고 싶다는 어떤 팬이 그러던가. 원정 다녀온 선수 강제로 붙들어 놓고 감사하다고 강제 인사시키는 꼬락선이 참 잘됐다. 이런 지금 이 분노의 글을 남기고 있고요. 이 김연경 선수도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자 유해자 감독관이 끝까지 물고 들어져 가지고 꼭 한마디를 하게 시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요. 이 분노,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충성,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하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국민들 지금 그러잖아도요. 엄청나게 날씨가 폭염이라서 열받는 것도 열받는 거지만
그거는 뭐 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이 백신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김여정이와에 대한 이 함영 기관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넘버 원이고 김여정이가 넘버 투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은 한 넘버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온통 자존심을 대한민국의 국격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한테 세계 최고의 선수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좀 힘이 나게 만들어준 김연경 선수에게 이런 수준 이하의 답변을 유도해내는 유 감독관 아예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제는요 사퇴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 길만이 답이다. 자 이제는요 이제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뉴스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저나 여러분들 우리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문재인 정권 내년에 꼭 심판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대통령, 능력이 있는 대통령, 국민에게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을 이제 뽑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려면은 뭐 제1야당 어쨌든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다음에 의원 숫자가 많거나 작거나 제1야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장성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모조리 다 태워놓고 지금 8월 말 버스가 출발을 하면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버스가 지금 출발하기 전에 이 대형 선수들은 14명 다 태웠어요. 근데 이 버스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버스 운전기사가 누굽니까? 지금 이준석이잖아요. 잘못하면요. 지금 이준석이 뭐 이 버스 아니고 택시 기사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정말 택시기사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비판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이 야권의 후보들 간의 싸움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싸움의 질이 문제인 것이죠. 어차피 대선 후보 한 명을 뽑는데 싸움 없이 대선 후보가 나오면 우선은요, 이 여권에 대비한 이 자질적인 측면에서, 역량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싸움이 있어야만이 후보도 발전하고 당도 커지고 그래야 국민들도 좋아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싸우는 내용, 싸움의 질을 보니까 여권 후보들이 싸우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구나. 역시 야권한테 정권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런 이 심리적인 자신감, 신뢰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 즉 대선전에서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아니고 후보 간의 정상적인 건강한 투쟁 그리고 이 말하자면 이 공정한 말하자면 이 정책 대결 불가피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버스가 정책 대결이라고 하는 고상한 게임과 공정한 경쟁 이런 거가 되기 전에 벌써 주도권을 주고 윤석열 총장과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이준석과 당 지도부 이런 지금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외부에서 영입한 장성민이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제가 누차 얘기잖아요. 보수의 이 품격은 여러 가지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은요 서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룰을 지키는 거예요. 룰과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법률적 정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법치주의고 헌법주의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치 생활에 있어서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서열 문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당 서열은 당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비판을 받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에 걸맞지 않은 품행을 보이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당 대표다운 품행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배지 다른 선수와 관계없이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이 행보를 보면 이게 뭐 당 대표인지 아니면은 정치 평론가인지 헷갈린다라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거의가 정점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요, 이 당 지도부 김기현 원내대표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그 다음에 여러 이 당직자들 대부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당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의 이 본인의 리더십이 제대로 존중받는 가운데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요. 말로 하려고 하는 말싸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널 정치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 이 시스템 안에서 패널 정치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 저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 요즘 굉장히 강하게 이준석 대표를 지금 치고받고 있어요. 뭐 원희룡 지사 그동안에 점잖았었는데 상당히 날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느 누가 비판을 하면요, 한 번 참지를 않아요. 끝까지 반복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원희룡 지사가 다시 경선준비위원회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도 경준위도 그러면 경선 공인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라는 거냐? 원희룡 후보 본인이 그러면 후보 겸 심판하겠다느냐? 경기 뛰어야 할 선수들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은 드러내는 것은 방종이다. 후보들은 경준위에 무리한 언급을 자제하라. 이런 지금 일종의 이 지시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까지도 나왔어요. 당대표는 좀 더 관리를 하면서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은 약간의 감정 싸움도 있는 것 같고,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는 대선 승리인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당의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 정권 교체 가능성도 줄어들고 실망한 사람들이 환멸을 느낄 것이다. 지금은 당의 시간이 아니라 후보자의 시간이다. 당은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주연 배우는 현장에 뛰는 후보자들이다. 후보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과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게 옳다. 이러면서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마저도 이준석 대표에게 언행의 자중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대표를 만나서 직접 논의하겠다라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4번 명찰을 달고 이 개인 택시로 거듭나겠다고 연습을 하고 있는 이런 이 대표의 지금 행보가, 물론 이 운전 교육 배우는 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 별도로 이 당원들도 접촉하고 또 중요 인물들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은요, 지금 이러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그리고 지도부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점입 가경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비판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내주부터 이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후보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매주 있게 되는 토론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이 강력 주자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그야말로 오갈 데 없이 고립무원의 그런 신세로 전락할 위기가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야권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그때 보도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큰 틀에서 이해를 돕기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이 박지원이가 누구냐? 이 박지원이가 이끄는 국정원이 이번 가점사 사건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박지원이는 왜 터뜨렸겠느냐? 그리고 박지원이 이 자리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이 지금 언론으로 맡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특히 지금 현재 어떤 정치권의 이 시나리오들이 지금 움직여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충청주 간첩단은 우선 이번에 구속된 사람은 3명이고요. 불구속된 사람이 1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한의 225국은 통전부 산하 대남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 노동계 인사들을 포섭해서 이 이 노동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그리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25국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225국은 누구 휘하에 있었느냐? 그동안 오랫동안 바로 김영철 휘하에 있었어요. 김영철이가 누구냐? 천안함 폭증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이런 김영철이를 문재인 정부는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말이죠, 서울에 온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판문점에 시위하러 갔어요. 김영철의 남한 방문 막으려고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아주 진을 치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래 군사도로로 빼돌려가지고 평창에 아주 VIP 중에 VIP로 모셨던 사람이 김영철이에요. 이 김영철이가 이 청주 간첩단을 진두지휘한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남 지하망 공작 사업이에요. 여기 3명이 구속됐어요. 이 3명이 구속됐는데 그저 이
실명을 밝혀드릴게요. 우선 고문으로 있는 사람은 박응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문은 박응용은 한국타이어 해군 근로자 출신인데요. 조직원들의 사상교육, 학습 책임을 맡은 사람이고, 이 북한의 지령과 관련해서는요, 이 고문이 책임지고 자체 학습을 하고 집체 학습도 하고, 그래서 사상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구냐? 바로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자주통일 충북 동지에 이 지하 이 노동당 마찬가지죠. 이 여기를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대기업 현장 조직에 침투하고 완전히 현장 조직을 장악해서 민노총 지역 을 장악하는 이런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으로는요, 윤태영 부위원장인데, 이 윤태영 씨는 이 가정교육학과를,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충북도당과 이 민주당의 충북도당, 그 다음에 충북도의회 인맥관계를 활용해서 조직 거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당에 입당을 해서 이 대남 사업을 주도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고요. 그 다음에 연락 담당으로는 이은 여성입니다. 바로 박승실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 간호사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하망을 확충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2017년도 5월 달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2018년도 4월 달에, 그리고 2019년도 11월에는 중국 선양에서 이 불구속된 이 한 명 손종표 씨를 빼놓고 3명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 만났어요. 이것이 큰 틀에서의 혐의 내용이고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주통일 충북 동지인데 노동당,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쓰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건 쓰지 말아라. 그래서 이름을 빼놓고 이 충북 동지에 여기 강령을 보면 노동당 규약을 상당 부분 거의 비슷하게 갖다 박아놓을 정도로, 그래서 혈서까지 쓰고 84건의 이 지령문 수령과 그리고 이 보고문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보고한 내용들을 쭉 우선 포섭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60명 정도가 포섭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법 연구의 멤버, 그리고 민노총 전 간부들도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고, 이 60명 중에는 대한민국의 법조계, 정치계, 노동계 다양한 인물들이 포섭 대상으로 되어 있었고요. 2018년도 2월 달에 내려온 지령문을 보면 이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아무개 변호사를 통일전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포섭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한테, 성씨가 이 씨예요. 이 변호사한테 집중적으로 접촉을 했는데요. 포섭 노력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법 연구에 누가 회장을 했습니까? 김명수가 회장을 한 그런 이 좌파 진보 성향 이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이 동지회에 그야말로 이 정치권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92년도 간첩 사건이 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이 중부지역당 사건에 관련해서 징역 12년형이 됐다가 98년도에 8.15 특사로 사면된 인물, 이 인물을 또 포섭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에 전신했던 민주통합당에서 활동을 한 바 있고 2012년 4월 총선에 경기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5월 달에는요, 또 이 통합진보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이석기 석방운동을 벌였던 인물을 또 포섭하도록 지시를 내렸고요. 이 사람은 2014년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통진당의 시의원 후보로 청주에서 출마했지만은 또 낙선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난 많은 정계 인사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2014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다른 이 정치인도 이 포섭 대상에 넘어가서 신상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계 인사들도 마찬가지 포섭 대상이 됐다. 이렇게 해서요, 이 노동계, 특히 민노총 이 포섭을 적극적으로 지령을 내린 이러한 사실들이 전부 구속영장을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간첩을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가장 큰 것은요. 이 간첩 혐의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내사에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간첩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서부터 했다. 그러니까요. 거의 한 15년, 2002년도니까 거의 20년 이상을 국정원에서 꾸준하게 일종의 수사 공작 차원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내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중국 베이징, 선양,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해외 공작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작망 그리고 국내 이 활동 이걸 연계시키려면 국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봐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20여 년 가까이 국정원에서 첩보를 쭉 축적해놓고 그 다음에 잡았잖아요. 이 물적 증거를 박지원이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양의 이런 물적 정보, 이 간첩을 입증할 수 있는. 만약에 박지원이가 수사를 안 한다? 공개를 안 한다?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 그러면은 박지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지원이 영원히 국정원장은 아니잖아요. 내년 임기 끝나면 끝나잖아요. 언젠가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 지금 정의당 같은 데서 국보법 폐지하자 이런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청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이가 최근에 이거 국보법 철폐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이런 사정을 보면 이거 국보법 철폐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박지원 이 국정원장도 깔 수밖에 없다. 그럼 박지원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근에 통신선을 복원했는데요. 통신선 복원이 누구의 덕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김정은이 시혜의 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갖고 여당 청와대에서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퇴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박지원이 이거 사퇴할 가능성이, 사퇴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1심의 사건보다도 오히려 이번 사건은 훨씬 더 큰 지하당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1심의 사건 2007년도에 벌어졌을 때요, 김승규 원장이 1심에 잡았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 사표 내고 나가라. 그래서 잘려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박지원이가 지금 굉장한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냐. 그래서 박지원이 본인이 살으려고 이것을 깔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간첩망을 일망타진하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절반도 안 될 것이다. 그야말로 밀려서 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지금 대공수사권 2024년도에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이런 사건이 과연 누가 수사할 수 있겠느냐. 경찰에서 수사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도 보여주기 위한 실증적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이걸 까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요, 청와대가 이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랬는데요. 이번 이 충북 이 간첩단 사건만큼 국가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만큼 3번씩이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국면에서 2017년도부터 노골적으로 활동을 해왔잖아요. 17년, 18년, 19년, 20년, 작년 총선 때까지 총선 전략을 보고하라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도층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죠. 그 당시 보수 야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라. 그래서 보수 반보수 유튜브까지 개설하라. 이런 지령을 내린 게 바로 이번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거는요, 책임을 방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이거 꼭 좀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십사.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입장문을 밝혀라. 그리고 이 간첩 사건 틀림없이 박지원 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당신 이거 왜 수사했어 했는지, 정말 이거 간첩단 맞느냐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이 대통령의 언급 내용을 당당하게 밝혀라. 지금 언급할 가치가 없다? 아니, 국가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통전 전략에 의해서 지하 간첩망을 설치한 사례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없어요. 이렇게 대화 국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별도 제가 저 말고서도요, 이런 대공수사 문제에 관해서 이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안보 문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큰 문제예요. 꼭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